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폭염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이 폭염에 하루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폐사하는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하루에만 116명이 온열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100명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되는 지난 5월 20일부터 누적된 환자는 2달 만에 2,00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누적 환자 772명과 비교하면 2.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폭염으로 숨진 사망자도 지난해보다 6명이나 늘었습니다. 축산 농가의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가축 폐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폐사한 가축만 13,000여 마리, 누적된 숫자는 101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인이나 쪽방촌 주민을 포함해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건설 노동자들이 장시간 더위에 노출될 수 있는 공사 현장에는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냉방 시설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크게 올라가는 낮에는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승민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도로나 차량 내부 기온은 더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온통 적색이었는데 땡볕 아래 자동차는 76도까지 달아올랐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내리꽂히는 햇살. 열기에 달궈진 아스팔트는 아지랑이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시야를 흐립니다. 시민들은 양산과 손으로 햇볕을 가려보지만 땀에 젖은 얼굴엔 피로감이 역력합니다. 원래 제가 땀이 별로 없는데 나왔을 때 바로 땀이 날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양산 없이는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가만히 있어도 덥고요.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땀이 막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서울 도심은 불에 달군 듯 온통 붉은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몰려있는 골목은 열기가 실해 5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도로 아스팔트는 50도를 넘겼고 가장 뜨거운 곳은 64도에 달했습니다. 폭염 속에 노출된 자동차는 외부 온도가 60도를 웃돌았고 차량 내부는 최대 7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땡볕에 세워둔 차 안에 들어가 5분 정도 앉아 있어 봤는데요. 팔의 온도계를 재보면 48.1도까지 올랐고 내부는 마치 찜통처럼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일부 산간과 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가평 청평면은 39.2도, 서울도 36.3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열기가 쌓이면서 한층 더 강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 남동풍까지 더해지며 주말에 서울에는 38도,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잠시만 야외에 있어도 어지러운 극한 폭염. 계속되는 강도 높은 더위에 온열 질환 대비가 절실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폭우 피해 지역에서는 폭염 아래에서 힘겨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수박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수박들이 무더운 날씨에 그대로 썩고 있습니다. 폭염 탓에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하고 수박이 썩으며 악취까지 납니다. 다 이렇게 썩는 걸 보면은 사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식같이 키웠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서. 골목마다 치우지 못한 쓰레기가 즐비합니다. 워낙 피해가 많은 탓에 치워도 쌓이는 겁니다. 폭염에 인력과 장비 부족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은 구원의 손길입니다. 경남 지역은 물론 경북 산불 피해 주민도 달려와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사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든데 저희가 힘들수록 이게 하나하나 정리되는 걸 보고 우리 수해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힘든 만큼 보람을 가지고 실종자 수색도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소방, 경찰, 군 등이 인원 500여 명과 장비 140여 대를 동원해 하천 일대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드론을 동원해 공중 수색을 하고 구조견도 투입해 실종자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생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열심히 수색하여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응급 복구율을 보면 통신과 전기는 대부분 복구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도의 경우 64%, 침수주택은 2% 미만에 머무르고 있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지역은 절반가량 복구된 상황입니다. 폭염에 인력 장비 부족이 복구 작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수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 일부 주민들은 전기가 끊기고 물도 나오지 않아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평의 유명 관광지인 용추 계곡도 계곡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됐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평에서 유명한 휴양지로 꼽히는 용추 계곡 초입입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계곡물이 범람하면서 인근에 있는 식당과 펜션은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자 다리가 끊겨 있고 도로는 파손됐습니다. 수해를 입은 지 닷새가 넘었지만 아직도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씻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갔다 뭐 아는 사람 지인네 집에 있으면 거기서 좀 씻고 오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인근 계곡으로부터 5m가량 위에 있는 민박집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듯 바닥은 온통 진흙탕으로 변했고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수도꼭지를 아무리 움직여봐도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전기가 끊겨 있어 이렇게 스위치를 작동해봐도 형광등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곡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수해 나흘 만에 유실된 다리는 임시 복구됐지만 통신선이 끊긴 상태라 도움을 청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봇대가 쓰러져 전깃줄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 옆으로는 마을 위쪽에서 떠내려온 승용차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박혀 있습니다. 덤프라도 차 불러서 나가야지. 이거 사람 손으로 어떻게 해요? 구름 하나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데다가 우리 냄비에다 퍼고 갖고 다니잖아요. 산꼭대기 마을에는 산사태가 났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집안까지 토사가 덮쳤고 함께 쓸려온 나무가 주방 벽을 뚫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곳에 있던 김치냉장고는 거실 중간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평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전기가 끊기고 물도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가 8월 1일에 거의 모든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무역 상대국들을 또 한 번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면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가 8월 1일 상호 관세 부과를 또 한 번 강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코틀랜드로 출발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8월 1일엔 거의 모든 거래가 아니면 전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고언했습니다. 이어 EU와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50%라며 이를 위해서는 EU가 미국에 대해 부과한 30%의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EU가 이번 주말에 원칙적인 무역 협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일 합의와 유사하게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EU 상품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율을 50%로 정하는 합의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 타결에 열쇠를 진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27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국가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한 관세는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면서 많은 나라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통에 가까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거래의 골격은 갖췄다고 평가했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협상보다는 관세만 내는 쪽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호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장을 개방했다면서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매긴 이 품목별 관세를 특정 국가에 대해 면제해 줄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로 없다면서 한 나라에 이렇게 면제를 해주면 다른 모든 나라에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Well, most of the deals are finished right now. They're finished because we're just going to charge a certain tariff.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압박이 거세진 셈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며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미 동부시각 24일 오후 더그 버건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만나서 LNG와 발전 설비, 희귀 광물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25일 오전 제이미 싱그리어 USTR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만나 이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미국 측에 이 관세와 관련해서 우호적인 고려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오늘도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휴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8월 1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막바지 협상 타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와중에 정치권의 압박도 감지됩니다. 하원에서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지 시각 2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이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에 관한 설명을 요청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 하원은 앞서 지난 1일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면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서한에서 이후에 이 디지털 시정법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한미 통상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미국 측으로부터 서신을 받았고 현재 내용을 검토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미국의 통상 압박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농산물이 논의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공식 확인하고요.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른바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기를 일주일 앞두고 대통령실이 통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내 3실장 모두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최고위 당국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미국 현지에 있는 대표단의 보고가 공유됐습니다.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이 과정에서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며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에 각각 25%와 50%의 품목별 관세를 매기고 있는 미국은 오는 8월 1일부터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원하는 조선과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도울 테니 관세를 깎아달라는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대미 관세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공식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측은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과 수입 소고기 원령 제한 완화, 그리고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와 비관세,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이른바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인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관련 협의 역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여타 분야의 선순환적인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는 거고. 대통령실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엔 협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을 긋고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컸죠. 하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정이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새 정부 출범 2주도 안 돼 열리나 싶던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 통보로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미 양국은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질타래처럼 엉킨 관세 협상을 풀기 위해서라도 정상 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지만 조만간 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까지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는 데다 전 세계 국가들과 협상을 하는 바쁜 일정이 관건입니다. It looks like he will be very uncertain in terms of scheduling ahead. And so we are trying our best to schedule a summit meeting.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만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큰 문제 없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속한 교류를 위해 미 측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다음 주 열릴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는지 확인하는 건데 어떤 발언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을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의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가 무위로 돌아간 뒤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에 불려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언대에 섰을 때도 한 전 총리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들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실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시를 받은 적도 하달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지만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했고 조만간 있을 한 전 총리 추가 소환 때도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발언의 배경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했기 때문은 아닌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상 위증죄 또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조사를 거부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의 소환 통보에는 응할지 관심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구속된 지난 10일 이후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건 딱 한 차례. 구속적부심 신문대가 유일합니다. 특검의 수차례 소환 통보는 물론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3차례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 어떠세요? 윤 전 대통령. 이미 법정에 밝힌 대로 그대로예요.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동시에 소환을 통보한 건 지난 21일. 김 여사 측은 조사 방식에 대해 의견서까지 내며 특검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지만 변호인이 겹치는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응 기조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적어도 6개월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최소 형량이 무기 금고인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할 정도로 신경전을 펼치면서도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란 특검 조사에 응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소환 통보 직후 나왔던 윤 전 대통령 입장문에 주목해 예상을 깨고 김건희 특검에 출석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 탄압은 나 하나면 된다는 내용의 입장문에는 비상계엄과 군인, 공직자가 주로 언급됐지만 아내인 김 여사 소환 통보에 반응한 거라는 시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김건희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과 함께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 발언 의혹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사저 압수수색을 하고 이른바 문고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를 통한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코바나 콘텐츠 뇌물수수 의혹 등 김 여사가 얽힌 의혹들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사저뿐만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또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을 했던 컴투스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 관련해선 이른바 문고리로 불리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조사했습니다. 건진법사가 전달한 샤넬 가방 2개를 다른 물품으로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경옥 전 행정관을 소환했고, 선생님 샤넬백 2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거 맞으세요? 김 여사가 사실 알고 있었나요? 물건들 김 여사한테 전달됐을까요? 건진법사를 통해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지원 전 행정관도 불렀습니다. 김 여사가 인사청탁 대응하라고 지시했나요? 특검은 김 여사가 각종 청탁을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는지, 또 청탁 명목으로 제공된 물품들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등을 조사를 통해 파악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특검 수사가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와 처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문홍주 특검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진우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개발사업 시행사인 ESIND 사무실과 사무실이 위치한 요양원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흥지구 개발 당시 양평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실과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던 만큼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모 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는 고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이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국회의원 선출권을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계엄군에 의해
생명과 신체를 위협받는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민들이 느낀 공포와 불편, 수치스러움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2주 동안의 전국 순회 경선이 충청권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굳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눈 맞추고 국회와 호흡은 맞추고. 결과는 정청래 후보의 승리. 62.77%의 득표율로 박찬대 후보를 25%포인트 차이로 여유롭게 따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를 뽑는 지역순회 경선에서 4선 정청래 의원이 이틀 연속 박찬대 의원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 가운데 첫 낙마 사례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논문 표절 의혹,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등 논란으로 진보 성향 교육단체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선우 후보자의 예산 삭감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부처 예산 일부를 깎았다는 겁니다. 장관인 본인이 직접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들은 뒤에야 예산이 복원됐다면서 이런 갑질 의원을 장관으로 보내다니 기가 막힌다고 적었습니다. 갑질 의혹을 처음 꺼냈던 국회 보좌진들 역시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것 같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강선우 후보자 갑질 논란을 부각했습니다.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께서 그냥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이슈가 뭔지를 모릅니까? 무슨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우군들은 연일 강선우 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갑질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즉시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청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어떤 성실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여권 내 거센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딱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꼭 한 달 만에 물러난 건데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내각의 두 번째 낙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 강선우 후보자는 25년간 이어진 현역 불패를 처음 깼다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 발표 1시간 전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참모와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4명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지만 정치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토론단에서 일을 했던 사이라 안타깝죠. 이제 국정 동력이 계속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한 거죠.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 상황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같은 듯 다른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야 공세에서는 하나같이 강공 모드인데요. 반대로 강선우 의원 문제 같은 당내 이슈에서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당원들의 표심을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종반을 향해 가는 집권 여당 당대표 선거 국면에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앞다퉈 야당을 향한 공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애초 선명성이 강점으로 꼽히던 정 후보,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내란당 해체를 외치며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박찬대를, 정청래를, 김민석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충남 영남권 대승 이후엔 승기를 다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뺨만 때려선 안 된다며 안정감을 내세우던 박찬대 후보는 조준점을 좀 더 세밀하게 수정했습니다. 막판 역전을 꿈꾸며 선명성 경쟁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발의하며 당심 공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 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강공으로 모인 대야 전략에 시선은 이제 두 후보가 당내 이슈를 다루는 방식과 태도로 향합니다. 먼저 승부수를 던진 건 박찬대 후보입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악화한 여론 속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이른바 대통령실 교감론에 불을 지핀 겁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강 의원의 결단 이후에서야 그 뜻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동지는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길을 택한 두 후보의 당내 전망은 엇갈립니다. 발벗고 나서 대통령실 부담을 덜어준 박 후보의 명심, 곧 당심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정 후보는 당원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박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즉 당권 경쟁 초점에서 벗어났단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이 그 지지층을 조금 대변했다면 박찬대 의원님이 대통령실을 대변한 느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두 후보의 선택은 다음 달 2일 통합경선으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일 2차 TV 토론회에서도 고지사수와 역전을 사이에 두고 두 후보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박찬대 의원은 내란 동조 세력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현, 나경원, 송원석, 유상범 의원을 포함한 45명이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면서 국민의 눈과 헌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 끌어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에 이들의 내란몰이 속셈이 결국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려 이재명 총통제로 가기 위한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SNS 글을 통해 당대표 선거에서 패색이 짙은 박 후보가 실성한 것 같다며 차라리 국회를 없애고 인민위원회를 만들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을 저지하기 위해 TF까지 동원했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여기에 동조한 여당 의원들을 색출해 제명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야당으로 가보죠. 대세운 패배 이후에 참 혼란스럽습니다. 특검 수사에 극우 프레임, 또 표류하는 혁신위원회까지 최저 지지율 속에 쇄신도 통합도 모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3대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금요일은 국민의힘에게 공포의 날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이 꼭 의원들이 주말을 앞두고 지역구로 떠난 틈을 타 들이닥치고 있지만 대응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대응 전담팀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괜히 수사팀을 자극해 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 또 국민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비치진 않을지 걱정만 늘어갑니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내세워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밖에선 특검이 치고 들어오지만 당 내부는 어수선함을 넘어 혼란스럽습니다.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쇄신안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윤희숙 위원장이 던진 3가지 안 가운데 계엄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당원 당규에 넣자는 정도만 합의가 이뤄져 체면치레만 겨우 하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더 이상 같은 묶음으로 묶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탄핵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이른바 찬탄과 반탄 싸움은 전한길 씨 입당 찬반 구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 내에선 윤 전 대통령의 재기를 촉구하는 윤 어게인의 선두주자 전 씨 입당에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실망도 적지 않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하고는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링 밖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하고 우리가 통합이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면서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기 당권 주자의 입장도 엇갈리는데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옹호를, 조경태, 안철수, 주진우 의원은 난색을 보이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습니다. 어느 것 하나 뜻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 고전을 면치 못하는 지지율 역시 과제입니다. 전당대회까지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많은데 결국 특검 수사 대응과 당 쇄신, 극단주의 프레임 극복은 차기 지도부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후보 교체 사태를 주도한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익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 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나 비대위원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결정 구조상 책임을 질 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반발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같이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의원도 YTN에 해당 결정을 발표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 생긴 일 같다면서 사실상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도 SNS에 권영세, 의양수 의원은 당직에서 사퇴해 이미 정치적인 책임을 졌는데도 당무감사위가 이번 사안을 과도하게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봐준다는 식의 자의적인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으니 자신도 함께 징계에 회부하라며 이번 외 다른 모든 사안에서도 논란 당사자들을 같은 기준으로 윤리위에 올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기름역 부근에 있는 바둑기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70대 가해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손을 감싸쥔 채 힘겹게 걸어 나옵니다. 곧이어 출동한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아 들것에 실려 이송됩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입니다. 저녁 7시 반쯤 서울 기름동에 있는 바둑기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는 70대 남성 A씨로 함께 있던 60대, 8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거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와 손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이 건물 2층입니다. 가해자는 건물 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뭔 소리가 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총으로 이렇게 3명이 문 열으라고 막 그러더라고. 체포 당시 A씨도 복부를 흉기에 찔린 상태였는데 경찰은 자해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이 지인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꼭 말다툼이 나더라고요. 지원에. 평소에도 이렇게. 경찰은 현장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범행 동기와 미리 흉기를 준비했는지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찰이 인천에서 아들을 총격해 숨지게 한 조모 씨가 다른 가족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조 씨는 가족 회사로부터 받던 생활비가 끊겼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실제로 경제적인 이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정확한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조 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 씨 범행 후 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0일 밤 9시 반쯤입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112 신고 내용을 보면 조 씨 며느리는 남편이 배와 가슴에 총을 맞았다며 시아버지가 생일잔치 도중 잠깐 나갔다가 총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유족은 조 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뒤 며느리와 두 손주까지 위협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조 씨가 도망치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뒤쫓아간 행적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여전히 아들만을 노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차에 총을 가지러 가 30분에서 40분쯤 고민했지만 결국 돌아오자마자 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 동기로 가정 불화를 주장했는데 프로파일러 면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회사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받아왔는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조 씨 주장이 유족의 진술과 달라 신빙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계좌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데 검찰 송치 전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혈액 투석을 반드시 해야 하는 만성 콩팥병 환자가 지난 13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환자가 늘면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됐고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투석법도 나왔지만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0대 이모 씨는 지난해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투석을 받아야 했는데 주치의의 설명을 들은 뒤 혈액 투석 대신 복막 투석을 선택했습니다. 좀 혼자서 많이 관리할 수 있고 시간 활용도 좀 자유로운 복막 투석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고 했고 이제 저도 좀 찾아봤을 때 제가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복막 투석은 환자 몸에 관을 달고 집에서 기계 장치 등을 통해 뱃속으로 투석액을 투입해 투석을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몇 차례 서너 시간씩 병원에 가야 하는 혈액 투석보다 생활에 부담이 적은 겁니다. 1년치 비용도 혈액 투석보다는 1,000만 원 가까이 적게 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탈리아를 일주일 정도 다녔어요.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는 13년 만에 2배 넘게 늘어서 1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의 모든 환자가 기존의 혈액 투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복막 투석을 하는 환자 비율은 전체 말기 콩팥병 환자 가운데 채 5%도 되지 않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환자들은 의료진의 손을 빌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료진은 새로운 방법을 교육하는데 인력과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차피 환자가 계속해야 되는 치료를 넘어서 일종의 생활이거든요. 복막투석이 우월하다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투석 방법이 나한테 맞느냐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정부가 복막투석 환자를 지원하던 시범 사업도 올해 말이면 끝납니다. 전문가들은 의료계와 환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의료비 문제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죠. 치열한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 속에 국산 인공지능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중 지원 사격을 예고한 국가대표 AI는 누가 될지 다음 달 초쯤 결과가 발표됩니다. 박기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체 세포를 확대한 사진만 입력하면 조직 검사 없이도 유전자 변이 가능성이 높은 곳을 붉게 표시해 알려줍니다. 새로운 화장품 개발을 위해 점도와 물기 등 원하는 특징을 말했더니 이전에 없던 물질, 신소재 구조를 추천합니다. 세포 슬라이드 사진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데 2주에서 단 1분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이뤄낸 일입니다. AI는 이제 돈이 되는 전문성까지 갖춰가고 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3분기부터 극소형주 관련 업계 동향과 투자 전망 등을 한국의 AI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에도 인공지능의 활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질병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더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을 할 때도 조금 더 정확한 표적을 통해서 훨씬 약효가 좋은 신약 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의 내용을 요약해 알려주는 등 회계와 인사 등 일반 회사 업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동료가 됐고, 집안에서도 가전기기 하나하나를 관리해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것도 인공지능의 몫이 됐습니다. AI 모델 개발을 넘어 다양한 산업 현장 적용을 통해 범용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고 실질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수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이어 주목할 만한 AI에 선정된 데 이어 소형업체인 업스테이지는 10대 프론티어 모델 개발사로 선정돼 오픈 AI나 구글, 메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보다 학습할 데이터 규모도 부족한데 AI 칩 등 기본 요건을 갖추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대표 AI 선정 계획 역시 AI 칩 등 국가적 지원을 몰아준다는 의미가 큽니다. 2, 3년 내에 저희가 승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 확보도 시기를 굉장히 좀 당겨서 저희가 확보하고 확산할 수 있는 이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LG와 네이버, KT 등 국내 내로라 하는 AI 기업들이 앞다퉈 국가대표 AI에 지원한 가운데 명예와 물질적 지원을 모두 받을 회사가 어디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트럼프는 술은 전혀 입에 대지 않지만은 콜라를 광적으로 좋아한다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죠. 얼마 전엔 콜라에 옥수수 시럽 대신에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꾼 콜라 제조법 때문에 미국 농가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이어트 콜라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산음료가 비만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쓰레기 같은 음료를 마시겠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오지랖 넓은 트럼프는 코카콜라가 자신의 제안에 따라 진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코카콜라는 1980년대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써왔습니다. High fructose corn syrup, because it was so much cheaper, was put into everything. And we're Americans. We like sweet foods. 옥수수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존 보드 옥수수 정제 협회장은 옥수수 시럽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식품 제조업 일자리가 수천 개 사라지고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대로 사탕수수로 설탕을 생산하는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Sugar has a multi-billion-dollar impact for the state, and anything that could potentially increase the value of the sugar would be great for the state and great for the farm.
전문가들은 사탕수수 설탕과 고과당 옥수수 시럽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평가합니다. Essentially, they're both sugar, and from a nutritional perspective, very similar. So they both would contain 4 calories a gram. 트럼프가 좋아하는 다이어트 콜라에는 칼로리가 없는 아스파탐이 들어가 이번 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한국전쟁 정전 7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미 피츠버그 광역 한인회는 현지 시간 24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기념식을 열고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웨스트 펜실베이니아 출신 6.25 전쟁 참전용사 4명과 피츠버그 한인회, 포항시 대표단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6.25 전쟁에서 희생한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했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9도, 체감 온도는 30도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인데요. 낮에는 38도까지 올라서 올해 여름은 물론 역대 7월 중 가장 더운 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이 폭염경보 비상입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늘은 최대한 실내에 머무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릉은 29.7도까지 올라서 초열대야 현상에 버금가는 현상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25도를 웃돌아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청주가 36도, 대전과 전주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제주도는 비가 오겠고요. 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